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비록 비극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미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준 젊은 지도자 케네디 대통령의 등장과 그의 뉴프런티어 정책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턱 밑 쿠바에서 미국과 소련이 충돌하여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세계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19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부통령인 리차드 닉슨을 내세웠으며 이에 맞선 민주당의 후보는 43세의 젊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케네디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1936년에 다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의 아버지가 주영대사로 근무하던 런던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 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에 입대하여 솔로몬해전 등의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43년 중2였던 그가 정장으로 지휘하던 어뢰순 찰정이 남태평양에서 일본 잠수함의 공격으로 반동강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부상당한 부하들과 다른 생존자들을 인솔하여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5시간 동안이나 헤엄친 끝에 무인도에 상륙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 뉴질랜드 순찰정에게 발견되어 모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그는 해군과 해병대로부터 무공메달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45년에 해군 복무를 마친 케네디는 통신사의 기자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설 회의와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회담 등을 취재하였으며 이듬해인 1946년에 29세의 나이로 그의 외할아버지 존 피츠제럴드가 당선되었던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2번이나 재선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제클린 부비에와 결혼했지요. 제클린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케네디는 학창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척추통을 치료하기 위해 1954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병실의 침대 위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1956년에 발간했지요. 이 책은 미국 의회에서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1957년 전기 부문에서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1956년에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시카고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애들라이 스티븐슨 대통령 후보의 지명연설을 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이때 부통령 후보로도 오르내렸으나 지명되지는 못했지요. 그 후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착실히 준비한 끝에 1960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1차 투표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텍사스 출신의 린든 존슨 상원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현직 부통령인 리차드 닉슨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은 유엔 대사인 헨리 캐봇 로지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케네디와 닉슨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전 초기에 케네디는 아이젠하워 정권의 나약함과 만용, 허세 등을 비판했을 뿐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닉슨은 유투정찰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케네디가 소련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던 점을 들어 예교 정책에서 케네디의 나약한 점을 지적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10월에 이르러 선거전은 최고조에 달했지요. 케네디와 닉슨은 둘 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잉여 농산물의 무상 공급, 농업 노동자의 재전환 등과 같은 유사한 공약들을 내세워 팽팽한 접전을 거듭했습니다. 팽팽했던 선거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TV 토론으로 인하여 그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케네디는 TV 토론에서 민권 문제에 관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윤리적 지도력 부재와 미국 내 낙후된 지방에 대한 구호 부족, 닉슨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점 등을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닉슨은 케네디가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 미국의 위신하락에 관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지요. 1억 명의 시청자가 두 젊은 정치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병에서 회복 중이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케네디보다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자주 신경질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케네디는 냉정하고도 순발력 있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재치 있는 말솜씨와 여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득표율에서 49.7%대 49.6%, 투표수 12만 표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서 이는 그때까지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결정짓는 선거인 단수에서 303대 219로 여유있게 앞선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요. 두 후보의 경력과 정책보다는 TV 토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남긴 말은 오늘날에도 자주 회자되고 있지요. 이 말은 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류 공동의 적인 독재 정치, 가난, 질병, 전쟁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싸워 이길 것을 촉구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봅시다. 이 연설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케네디 행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지요. 이로써 케네디는 미국인과 전 세계인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선거운동 중에 자주 뉴프런티어를 언급하면서 뉴딜 진보주의의 개혁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켰지요. 뉴프런티어란 미국이 과거의 개척 정신으로 서부로 진출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내외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개척 정신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뉴프런티어 정책의 핵심으로 내건 것은 미국 사회의 빈곤 문제였지요. 당시 풍요의 이면에 만연되어 있던 빈곤은 1890년대와 1930년대의 빈곤과 같이 이민과 실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빈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체념 상태에 빠져 있던 구조적인 빈곤이었으며 빈곤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빈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영구적인 빈곤이었던 것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정치행동가였던 마이클 해링턴은 다른 미국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해링턴이 빈민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에팔레치아 산맥 지방의 빈민들, 도시 빈곤 지역의 실업자들 및 가난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해링턴의 저서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어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해졌지요. 이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은 케네디는 정부의 개입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1961년에 지역개발법을 제정하여 에팔레치아 빈곤지대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지대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펜실베니아로부터 엘라베마까지 11개 주에 걸쳐 형성된 지대로서 케네디는 우선 빈곤 정도가 가장 심한 켄터키 동부와 예스트버지니아의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연방정부가 빈민의 교육을 보조하고 노인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 케네디의 표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화당과 남부민주당이 결탁한 보수적인 의회가 개혁법안에 제동을 걸고 만 것이었지요. 결국 케네디는 자신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교육을 지원하고 노인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올린 것이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케네디의 개혁 의지는 민권운동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아직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사회각 분야에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962년 10월 제임스 메레데스라는 흑인 청년이 미시시피주의 옥스퍼드에 있는 미시시피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이 그의 입학을 허가하도록 대학 당국에 명령했지만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주지사 로스 바네트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그 지역의 백인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미 1955년에 몽고메리 버스보이 콧운동의 성공을 통해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던 루터킹 목사는 1963년 4월 엘라베마주의 버밍햄에서 상점, 식당 등의 일용직 고용원에 대한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광범위한 비폭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국장 유진 코너가 개인적으로 명령을 내려 소방호스, 경찰견, 최루탄, 전기충격봉, 살수기 등을 사용하여 킹 목사의 평화행진을 저지하였지요. 이때 수많은 TV 시청자들은 행진 중인 어린아이들이 여기저기 쓰러지는 모습, 시위군중들이 구타당하고 체포되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네디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지요. 그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인종차별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TV 해견에서 미국이 처해 있는 피부색에 따른 도덕적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며칠 후 공공시설, 가게, 식당, 극장, 호텔 등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 및 차별고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학교에서의 흑백 통합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의 개혁 노력은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 흑인 행동주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케네디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회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결국 끈기 있는 투쟁만이 법안의 승인을 얻어내는 길이었지요. 1963년 6월에는 엘라베마주 주지사 조지 월리스가 흑인 학생 2명의 주립대학 입학을 막자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케네디의 방송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 유색인 지휘향상협회 미시시피 지부장인 매드가버스가 백인에게 살해당했으며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엘라베마의 흑인 교회에서 폭탄이 터져 4명의 흑인 어린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8월 20만 이상의 시위자들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내셔널몰에 모여 킹 목사의 연설을 듣고 가도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시민권 보장을 위한 시위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벌어진 것이었지요. 이때 루터킹 목사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연설로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호소하여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연설은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비흑인 지식인들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킹 목사가 연설을 끝맺자 집회에 참가한 모든 군중이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기리라라는 침례교의 옛 찬송가를 합창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나중에 민권운동의 상징이 되었지요. 처음 케네디 대통령은 시위를 만류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시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인권법안과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후원군을 획득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집회는 단순히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의미보다는 시민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공약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의 불평등한 처지에 동정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케네디 형제를 비롯한 많은 진보주의자들의 힘으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관습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63년 11월 11일 댈러스를 방문하여 시민의 환영을 받던 케네디 대통령은 차량 행진 중에 저격범 오스월드가 쏜 총탄을 2발 맞고 오후 1시에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장례식은 11월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미국에 새로운 희망을 준 케네디의 시대는 1001 만에 이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비극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미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준 젊은 지도자 케네디 대통령의 등장과 그의 뉴프런티어 정책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